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쟁점토론 강경식입니다. 쟁점토론 오늘부터 연속기획으로 세계평화의 섬 제주 14주년과 4.3 71주기를 맞이하는 의미를 짚어보고 제주가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늘은 특별대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변화된 상황을 살펴보고 평화의 섬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평화 통일로 가는 길에 남겨진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의 2차장을 역임하셨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정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제주에 와주셔가지고 감사히 말씀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주에는 자꾸 오십니까? 자주 오지는 못합니다. 제가 제주에 조금 더 좀 자주 오고 싶은데요. 제주에 오면 늘 마음이 편안하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도 경험할 수 있어서 좀 더 자주 와야 되겠다고 결심하지만 또 실제로는 자주 또 오지는 못합니다. 제주가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십니까, 교수님께는? 이제 뭐 두 가지일 텐데요. 한 가지는 이제 제 고향은 경남 통영인데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경남 통영에 이제 제 고향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늘 남국의 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 제주에 오면 남국보다 더 남국스럽다, 더 남국이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참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마 올해 14주년을 맞이하는 제주 평화의 섬과 관련된 것인데, 제 전공이 정치학, 이제 그 중에서 국제 정치학이고요. 또 제가 연구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평화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물론 국가 간의 평화는 중앙 정부의 일이긴 합니다. 이제 중앙 정부가 중심적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앙 정부만이 평화를 만드는 방법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뭐 흔히들 저희가 평화라는 것은 편제되어 있다. 온 곳에 다 존재하는 것인데, 지방 정부인 제주도가 평화를 중요한 태제로, 중요한 주제로 내걸고 섬의 이미지를, 또 지방 정부의 이미지를 그렇고 그런 방식으로 전개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참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주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제주가 더욱더 평화의 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991년에 그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이제 제주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계속 이어가지고 한일 정상회담, 또 이제 한미 간 또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계속 열리면서 어떤 정상회담의 섬, 어떤 평화의 섬 이미지로 이렇게 나아간 바 있습니다. 이번에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제 남한으로 올 예정 아닙니까? 혹시 제주에서 정상회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정말 상징적으로 제주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정말 멋진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들 한라에서 백두,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제주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마 91년도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91년도부터 제주도에서 열렸던 국제적인 정상회담들 간의 회합, 그리고 협의 과정, 또 거기서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의 결과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선포를 하고, 그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조정과 중재의 이미지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제주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중재 과정을 제주도에서 만들어낸다는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뭐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북한 방문 당시에 이제 백두산 깜짝 올랐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주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제 한라산을 방문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도민들이 열렬히 환영할 것 같은데요. 제주 도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국민들 전부가 또 어쩌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7천만 민족 전부가 아마 그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장면으로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수님, 지난 그
27일, 28일, 2월 달에 네. 그 하노이 북미 회담 상당히 어떤 국민들의 기대는 높았는데 결과는 이제 결렬로 물론 이제 대화 여지는 남겼습니다만은 교수님께서는 그 북미 정상회담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뭐 결렬로 볼 것인가, 결렬로 규정을 할 것인가, 연기로 볼 것인가, 이제 이런 거는 뭐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여전히 북한과 미국이 회담 직후에 협상의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고 서로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다는 점, 또 협상을 통해서 많이 풀 수 있다는 것을 양국이 모두 다 뭐 인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아직 결렬이라고 규정해서 좀 부정적인 트랙으로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중요한 결정들은 유예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이 시작될 때 저희가 이제 의미를 부여했던 것은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과정, 또 그걸 통해서 한반도 전체가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가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봤거든요. 그 중요한 징검다리를 넘어가는 것인데 그 평화로 가는 징검다리가 역시 쉽게 놓이지는 않는구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결국 이러한 도전들을 넘어서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예. 회담 전에는 정말 우리 국내에서 비교적 그 낙관하는 분위기고 국민들이 온 관심 속에 이제 북미 회담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돌발적인 상황 혹시 이게 이제 지금 북미 관계가 진전되는 구도라고 그럴까요? 또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치가 진행되는 방향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정상회담의 정치입니다. 정상회담의 정치가 중요한 결정들을 정상들이 만나서 큰 그림을 그리고 큰 결정을 하고 이제 이런 것으로 지난 2018년부터 이 큰 변화를 우리가 지금 목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상회담의 정치학은 사실상 리더십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어쩌면 뭐 스스로 아주 중요한 협상의 대가라고 일컫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마 큰 결심을 하고 나온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뭔가 중요한 단계를 뭐 협상의 결말들을 만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낙관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실무진들 간의 협상, 우리가 흔히들 이제 바텀업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는 것이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이번 정상회담이 뭐 스몰 딜이라고 부르건 혹은 미디움 딜이라고 부르건 간에 어쨌든 뭔가 이 협상을 완결하는 형태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국내 정치가 좀 그 타이밍에 국내 정치가 잡혀 있었던 것이 이제 특히 코헨 청문회가 거기에 잡혀 있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변수가 하나 좀 돌발적으로 나왔다고 보이고 둘째 날 오전 협상에 볼턴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조금 그때 당시 조금 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원래 3+3 대담인데 3+3이겠죠. 볼턴은 잘 알려져 있듯이 뭐 강경파이고요. 이제 강경파라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좀 북한에 대한 해법을 완고하게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 이제 비핵화 조치가 완결되고 나면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보상을 할 것이다라는 해법을 지금부터 계속 견지해오고 있어서 아마 이것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협상의 마지막 판단, 그 협상 타결의 마지막 판단이 그 부분이 전략적으로 물리면서 뭐 일단 결론을 내는 것을 좀 유예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과 북한이 서로 기대치가 조금 다르지 않냐, 상당히 격차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목표는 같은 것 같아요. 목표는 오랫동안 미국과 북한이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처음으로 핵 위기가 나타났을 때 한번 최초로 봉합했던 것이 94년도거든요. 이제 거기 제네바 핵 합의였는데 이때 교환한 구조를 보면 체제 보장과 비확산이라는 두 국가가 이익을 상호 교환한 구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진 위기와 협상들이 계속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났는데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교환해야 될 이익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것 같습니다. 목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핵화로 하고 네.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함으로써 이제 외교적 관계를 정상화한다. 이 목표는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이룰 것이냐를 두고 미국 내에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일괄 타결, 네. 이제 원샷 딜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계적인 진행 방법. 이게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것인데 비건과 뭐 실제로 김혁철과 이렇게 실무진들이 회담을 할 때는 역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단계적인 해법, 즉 말하자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저희가 추정을 했죠. 그런데 미국 내에서 원샷 딜을 여전히 매력 있게 생각하는 그룹이 있었고 그 선두에 사실은 볼턴 같은 분이 이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조금 좀 스텝이 조금 엉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회담 결렬 이후에 네. 지금 북한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 지금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뭐 복구 소식이라든가 영변 이외의 핵시설에서 어떤 지속적인 어떤 그 핵시설 가동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상황은 또 어떻게 진단을 해볼 수 뭐 있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여전히 협상의 모멘텀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양국이 모두 다 북한과 미국이 모두 다 표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미국은 아마 이제 원샷 딜이라고 하는 거를 오늘 아마 비건도 비건과 사실은 볼턴이 조금 해법이 다르긴 한데 두 사람이 모두 다 사실은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협상의 동력을 잃지 않겠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바인데 이제 북한의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어느 나라보다도 사실은 뭐 중앙 통제가 아주 강력한 국가이지요. 그러나 중앙 통제가 강력하다고 해서 국가 내의 의견이 이제 소위 말하는 여론이 혹은 민심이 완전히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고는 보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요. 북한 내에서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바라다보고 있느냐. 저는 아마 두 가지의 의견이 갈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있는 전략처럼 비핵화를 추진을 하고 완결이 되어야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그룹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오랫동안 북한이 25년 이상 핵 개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핵 개발을 하면 핵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익을 가지고 있는 층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정치적 이익이거나 경제적 이익이거나.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논법대로 얘기를 하면 핵을 포기하면 곧 죽음이다. 이러는 그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으로 이 두 번째 이 그룹을 정치적으로 좀 통제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번에 이제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이 약간 결정이 유예되고 난 이후에 저는 염려스러운 것은 북한 내에서 이렇게 핵을 포기하면 북한에게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조금 높이는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이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통제를 잘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있어서 미사일 기지를 다시 다시 리빌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미국에 대한 협상 카드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으면 오히려 국민이 조금 더 꼬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도 자제해야 하고 미국도 상당히 행동과 표현을 좀 상당히 자제해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 어제 북한에서도 우리도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다 이런 또 방송이 좀 있어서 다행인데요. 북미 회담 당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코원 청문회가 이번 북미 그 정상회담을 이제 결렬로 만드는 그런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우리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우리 남북의 어떤 평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계 각국 특히 주변 강국들이 어떤 입장, 관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관심이 높죠. 특히 이제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냉전 구도의 해체는 단순히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사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냉전이라고 하는 역사가 45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대립의 역사를 만들다가 80년대 후반에 1차적으로 냉전이 끝났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속 냉전이 한반도에서만 유지되고 있어서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 또 세계 언론이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높은데 어떤 관점에서 높으냐는 각 시선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아마 일본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의 수준을 굉장히 높여서 보고 있어서 이번에 노딜 뭐 혹은 유예를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게 한반도 평화 문제를 북미 간의 협상에 지금은 초점을 맞추어서 세계 각국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한반도 내의 긴장의 완화, 말하자면 냉전의 대립 구도를 좀 스스로 완화시키려고 하는 남북한의 노력이 외국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만 초점을 두지 말고 한반도에 있어서 긴장 완화를 통한 평화를 앞당기고자 하는 남북한의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지금 우리 동북아, 우리 한반도의 어떤 그 체제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패러다임으로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한반도 프로세스가 이제 변화될 것 같습니까? 뭐 우리는 매일 일상을 살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굉장히 지금 역사의 중요한 전환기를 목격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죠. 2018년의 변화 평창올림픽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고 남북한의 긴장이 완화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패러다임 변화로의 진입이라고 이제 작년에 설명을 했었었는데요. 왜 패러다임의 변화일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정상회담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이제 리더십이 중요한 시대라는 측면도 하나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들 국제 정치를 영어로 international relations라는 말을 쓰는데 inter라는 말은 뭔가 뭐 사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같은 접두어지만 intra라는 말은 뭐 내부의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는 internationally 그러니까 국제 정치적 결정이 한반도의 운명들을 대체적으로 결정해 왔던 구도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국제 정치가 만든 결정들을 수용하는 형태로 한반도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었거든요. 2018년에 우리가 목격한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인트라 그러니까 민족 내부적인 결정이 국제 정치를 견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패러다임 변화의 이제 내용인데요.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졌던 대립의 질서, 그리고 뭐 분단이 만들어내는 정오 심리 이런 것들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러니까 대립에서부터 평화의 공존으로 가는 시대의 문을 열지 않았는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문 앞에 서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 문재인 정부가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전환의 수준까지 상당히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끌어왔고 올해가 상당히 중요하고 기대되는 해인데 2019년은 어떤 체제가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2018년에 시작된 변화는 아마 후대의 역사가들이 평가하자면 그것은 아마 예열에 불과했을 것이다. 어쩌면 큰 변화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변화였을 것이다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올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변화 또 앞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한반도에서 큰 변화를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것을 2019년 체제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큰 변화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이런 변화로 가기 위한 한 단면을 이미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신한반도 체제라고 불렸는데요. 신한반도 체제는 조금 이제
뭐 정책적인 표현일 것이고 아마 후대의 역사가들이 좀 학술적으로 표현한다면 2019년 이후에 만들어지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한반도일 텐데 이제 2019년 체제라고 저는 좀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은 기존 우리가 살았던 70년의 시대가 대립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평화공존의 시대로 가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경험했던 시대가 폭력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평화와 비폭력의 시대로 가야 하는 것이고 남북한이 시장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남북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그 남북이 만들어내는 경제 공동체가 동북아시아 전체의 공동 번영의 토대가 되는 그런 새로운 체제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어떻든 그 한반도를 앞으로 어떤 평화 공존의 시대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평화 프로세스,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죠.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인트라 또 하나는 인터내셔널이 있겠죠. 그러니까 남북한 관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국제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축이 또 하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지금 실천을 해야 되는데 특히 남북한 관계, 그러니까 민족 내부적 영역에서 해야 되는 것들은 크게 네 가지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들 평화공존은 사실상 신뢰 구축 조치를 완성해가는 단계를 평화공존의 단계라고 보이는데요. 네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신뢰 구축이 있고 경제적 신뢰 구축이 있고 사회문화적 신뢰 구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군사적 신뢰 구축이 있습니다. 통상 유럽의 경우에서 보면 이제 유럽은 경제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경제적인 신뢰 구축이 사회문화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게 나중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어진 우리가 흔히들 이제 기능주의적인 접근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또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천에 옮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포용 정책이 바로 이러한 것의 아이디어를 두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2018년부터 만들어지는 것은 조금 독특하게 정치적 신뢰 구축과 군사적 신뢰 구축이 조금 선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도 오히려 더 선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남북한의 DMZ의 비무장지대에 평화의 오솔길들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군복무를 할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오히려 조금 더 우리가 에너지를 좀 더 쏟아야 되는 부분은 경제적 신뢰 구축 조치와 사회문화적 신뢰 구축 조치입니다. 경제적 신뢰 구축 조치는 아마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의 국민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 아이디어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아마 일단은 뭐 남북한 철도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협력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런 측면의 신뢰 구축 조치인데요. 정작 어려운 것들은 사회문화적 신뢰 구축 조치라고 보입니다. 오랜 70년의 기간 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정오의 시대를 살았고 불신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공존을 하기 위한 다양성의 인정, 그걸 하기 위한 관용, 화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놓여져 있는 것들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우리가 상당히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제 정치적 파트는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남북한이 물론 포함이 돼야 하고 미국과 중국이 포함되어져서 휴전 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평화 협정을 만들어서 하나의 체제로서의 평화 이걸 만드는 것이 2019년 체제 한반도 평화 공존의 일종의 제도적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외부 주변 강국들과의 어떤 그 관계, 그러니까 남북이 더욱 관계가 발전하고 뭐 평화 협정까지 나아가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주변 강국들의 그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또 그런 것들이 잘 해소가 돼야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들이 잘 형성돼야 될까요? 러시아라든가 일본, 중국 정말 등,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독일이 주변 국가에게 뭐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소련에 대해서 했던 메시지가 통일된 독일은 유럽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 유럽의 정치에 관계하고 있는 미국, 소련 주요 국가들의 이익을
미익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좀 평화공존의 한반도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는 주변 국가들이 다 분단된 한반도의 구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그렇고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일 텐데 한반도 평화공존의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들어가고자 한다면 남북한이 모두 다 평화공존의 한반도는 일본의 이익과 결코 이것이 대치되지가 않는다.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설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평화공존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외교 전략의 핵심이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지금 국내 정치도 안정되고 또 이게 함께 정치권이라든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국내 상황이 복잡한 것 같아요. 어제 지금 자유한국당 그 나경원 대표가 대통령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상당히 이제 전국이 대변인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내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그래도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남북 관계의 사회 문화적 영역의 신뢰 구축 조치인데요. 이게 이제 남북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내에서 우리가 오랜 정말 냉전의 시대가 우리에게 준 상처 중에 하나가 비단 분단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서 정오의 심리를 키워왔던 거거든요. 쉽게 적을 만들고 쉽게 적대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인데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70년에서 이렇게 크게 지금 시대가 변해가는 것을 우리나라 주요 좀 정치를 하시는 분들,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이걸 좀 잘 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닫지 않고 우리가 이전의 패러다임이 옳은 것이라고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신념이, 이게 생각들이 자꾸 굳어져서 화석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새 시대를 열기가 참 힘들어요. 하여간 우리 정치권이 남북 평화라든가 핵 문제의 어떤 해결에 어떤 같은 공조적 입장을 좀 내는 방향으로 빨리 전환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5.24 조치 이후에 지금 개성공단 사업을 했던 분들 상당히 지금 남북 관계, 북미 관계를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금강산 관광 이런 부분들만이라도 우선 이렇게 좀 재개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언제 이게 실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언제라고는 참 예측하기 힘든 부분인데 우리 이제 대통령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 남북 관계를 좀 경제적으로 뭔가 남북 경제 협력을 만들어 나가면 그것이 북미 관계의 진전에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구도를 그런 의지를 이미 천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미국 대통령에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구도에서 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유엔 제재가 걸려 있어서 뭐 남북한 철도를 연결하는 문제도 제재가 미치지 않는 범위를 겨우 찾아내서 그 공간들을 찾아내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개성공단과 금강산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로서는 아주 중요한 일종의 입구와 같은 것인데 앞으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남북 관계의 진전이라는 구도가 하나 있고 또 북미 관계의 협상이 진전이라는 구도가 있는데 이제 한국과 미국은 동맹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는 어떤 부분들은 남북한 진전이 되면 북미 관계가 아까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 정상회담을 하고 싱가포르 북미 회담이 이어졌듯이 이런 구도가 있습니다. 이런 구도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남북 관계가 진전이 되면 북미 관계가 좀 더 진전되는 선순환 구도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이게 이제 미국 내에서는 조금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남북 관계가 너무 진전이 되면 북미 협상에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이 이제 우리로서 남북 관계 진전의 지금 하나의 중요한 아이템인데 이 전략을 어떻게 미국을 설득해 가면서 조금 신축적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먼저 나갔다가
또 홀딩할 때는 홀딩했다가 또 한 걸음 먼저 나갔다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 선순환 삼각관계를 좀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 외교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입니다. 근데 언제라고는 딱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지만 아닌 걸로. 그러나 해야 되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남북 문제, 이 통일 문제는 이 정부만이 아니고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역할도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4.3 사건이 있었고 또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서 상당히 이제 그 남북 교류 협력에 예전에 북한의 감귤 분위기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상당히 선봉에 섰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통일과 이런 그 평화의 시대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모두의 한계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모두의 말씀드렸듯이 국가 간의 평화는 물론 중앙 정부가 국가가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정부가 핵심적인 책임을 맡고 있죠. 그러나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모든 사람들의 책무이고 모든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나 모두 다 사실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또 일정한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렇다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결정만을 다 만들어질 때까지 수용할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밑으로부터 평화의 담론을 만드는 일. 그리고 아마 제주도 같으면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것을 이제 제주는 평화의 섬이고 또 가장 한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상처를 기억하고 있는 곳이어서 여기에서 발신하는 제주도에서 발신하는 한반도의 평화 공존 이런 것들을 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또 동북아시아의 이 지역적으로 좀 확산해야 되는 담론 확산의 책임을 좀 제주도가 좀 가져주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마운 말씀이고요. 어쨌든 전략적으로 제주가 더욱더 어떤 평화의 섬도 굳혀나가고 또 예전처럼 남북 교류에도 좀 앞장서는 그런 어떤 좋은 방안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상회담을 이게 제주에서 하게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제주는 평화의 섬, 또 평화의 땅이어서 조정과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국제 정치적으로 좀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들 유럽에 있는 국가들 중에 비엔나 이러면 다양성의 도시라고 그러고요. 제네바 이러면 뭔가 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와서 뭔가 협의를 하거나 혹은 뭐 협상을 하거나 이러면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주도가 많이 제공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쟁과 가장 아픈 상처를 경험한 땅에서부터 협상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땅으로의 이미지를 좀 더 강화하는 형태로 제주도의 이미지가 좀 더 확산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감귤 분위기 운동, 그다음에 당근, 또 이제 흑돼지까지도 이제 교류를 하다가 이제 오이사 조치로 이제 중단이 됐고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이제 송이버섯의 어떤 대가로 또 비밀리에 또 감귤 200톤을 또 작년 11월에 보낸 바 있는데 이런 어떤 민간 차원에서의 이런 협력과 교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합니다. 네, 인적 교류 우리가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높은 수준의 경제적 협력을 남북 간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교류 이런 것들을 보다 더 활성화하는 방안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특산물 교환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또 어쩌면 제주도가 고향인 분들의 이산가족들이 그냥 금강산 이런 데서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산가족의 다시 뭐 재상봉 이런 행사들은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일이기 때문에 실제 고향 방문 같은 것을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걸로는 예전에 우리가 감귤 분위기 운동을 하면서 북한에서 또 너무 이제 고맙다는 표시로 또 제주도민 700여 명이 넘는 분들을 또 초청해서 북한 관광을 한 바가 있고 또 제주에서 이제
제주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에서 아리랑 축전까지도 이제 열린 바가 있거든요. 네. 일단 그 이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남북교류를 활성화하면서 어떤 문화교류 이런 것들도 어떻게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남북 간의 사회 문화적인 신뢰 구축 이게 네. 이제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동질성의 회복이라는 것이 목표가 있고요. 민족 동질성의 회복이라는 것이 남북한 관계의 사회 문화적 신뢰 구축 조치의 목표라면 그 가운데나마 우리가 중요한 원칙으로서 또 혹은 하나의 원리로서 관용, 화해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걸 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아까 뭐 이렇게 뭐 무슨 뭐 체육 행사를 한다든지 또 혹은 뭐 서로 특사문을 교환을 한다든지 또 주요한 인사들이 여기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중에 이제 2019년 체제도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든 그 북미 관계가 네.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남북 관계는 조금 더 진정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반드시 올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제 남한의 답방 남북 정상회담이 그 남한에서 열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더라면 아마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있었겠죠. 근데 그 답방은 물론 공식적으로는 뭐 서울 답방이겠지만 이제 굳이 뭐 서울에 국한해 볼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우리 내부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라에서 백두까지가 상징하는 한반도의 공존, 또 평화 공존을 상징하는 단어이니만큼 이게 이번 4월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북미 관계의 그렇죠. 진전이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 되어져서 그러나 올해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올해 희망컨대 올해 상반기 안에는 남북한 관계에 조금 더 많은 진전들이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있게 되면 그 답방하는 거에 제주도는 저는 꼭 좀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교수님께서도 여건히 관심을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다. 해주시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북 간의 어떤 신뢰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국민들이 모르는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많이 있을 걸로 보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어떤 것들이 지금 뭐 한국의 우리 언론에 좀 뭐 간혹 좀 소개가 되긴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군사적인 긴장 관계를 오랫동안 대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남북한이 남북한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에 이제 두 정부가 합의를 했죠. 그리고 그렇게 만든 그 사실 지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폭력의 상징물 같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군사적 대립의 하나의 장치물 같은 것이었는데 이 지뢰를 함께 제거를 하고 또 우리가 GP 이제 그 전방 관측소죠. 그 비무장 지대 안에 있던 GP들을 모두 없애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평화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진전 작업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지뢰를 묻어 두었던 곳에 남북한 병사들이 자유롭게 오가면서 공사도 하고 또 서로 뭐 진전되는 것들을 서로 확인도 하고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니 이게 저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 한국 언론에도 조금 더 많이 좀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분석을 하고 조금 더 많이 평가를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세계 언론에도 이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돼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봄은 2019년의 봄부터 시작이 되었다. 저는 아마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어져서 그야말로 남북한 평화공존의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어떻든 지금 북한 핵 문제 해결 또 북미 간의 어떤 대화가 제대로 되는 게 지금 상당히 또 중요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중재자론 상당히 중요한데요.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노력을 더 기울이면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될지.
구층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표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한반도의 이제 아까 저의 표현으로는 패러다임의 변화, 또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한반도가 앞으로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아이디어가 또 우리 스스로의 미래 구상이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한반도 운전자론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운전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하나는 제안자입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네. 이런 방향으로 가자. 이제 말하자면 운전하는 것을 비유하자면 내비게이션을 세팅하는 거죠. 목표를 이런 지점으로 가자. 이런 경로로 가자. 이거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전석에 앉았는데 이제 70년 동안 서먹서먹했던 두 승객을 태웠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과 미국이었죠. 둘이가 서먹서먹하니까 서로 말도 붙이게 하는 이게 이제 중재자적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가운데 가다가 이게 조금 지금과 같은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과 같은 국면을 맞이해서 조금 이제 좀 속도가 좀 늦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운전자론의 또 하나의 기능이 또 하나의 역할이 바로 촉진자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는 크게 제안자, 중재자, 그리고 촉진자 이 세 가지의 기능을 저는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략에 따라서 제안자가 뭐 지금까지는 제안자의 역할이 일정 정도 성공을 했고요. 중재자의 역할도 일정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북미 관계가 조금 삐걱대는 속도를 내지 못할 때 여기에 이제 좀 윤활유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한국 외교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을 일단 설득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그 방향대로 미국과의 잘 협의를 해가면서 지금은 이제 뭐 실무 협상, 실무 협의를 하는 팀들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을 또 미국의 싱크탱크들을 미국의 여론들을 잘 설득해 가느냐 이게 지금 한국 외교에게 놓여져 있는 과제와 같은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인 일본을 배제하고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완벽하게 이루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반도 평화 공존에 일조할 수 있도록 설득해내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설득해야 되는 요지는 동북아시아의 평화, 질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한반도 평화 없이 동북아 평화를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기본 전제 위에서 한반도 평화가 왜 시대적으로 중요한가를 설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 어깨가 상당히 무겁고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주변 강국들을 설득하면서 이 남북 관계, 이 평화 나아가선 통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데 정말 기대가 되고 또 역할이 아주 무거워 보입니다. 이제 국민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시대 변화를 그냥 단순히 관찰만 할 것이 아니라 시대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입장에서 더 큰 관심, 더 큰 어쩌면 생각들을 좀 발신을 해줘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어느덧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연속 기획으로 평화의 섬 그리고 4.3 이런 주제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4.3과 관련해서도 우리 교수님이 또 정치 외교를 전공하시니까 한 말씀 오신 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상처죠. 제가 몇 년 전에 노르만디를 한번 탐방을 한 일이 있습니다. 노르만디 상륙 작전으로 알려져 있고 2차 대전에 연합군이 승기를 잡았던 일종의 군사 전략이 성공한 곳이었는데요. 노르만디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게 전쟁의 기억이 있는 곳에서 전쟁이 있었던 곳에서 그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저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대했던 것은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뭔가 전쟁의 승리와 관련된 기념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가서 실제로 보니 노르만디 역사평화센터라는 이름이었어요. 입구에
입구에 놓여져 있는 조각물이 이렇게 꼬여진 총구, 그 비폭력이라고 밑에 non-violence라고 써 있는 것인데, 제가 그래서 느꼈던 것은 아마 전쟁을 기억하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평화의 염원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4.3 항쟁은 한국 현대사에서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바로 4.3이었습니다. 가장 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역시 제주가 아니었는가, 또 그런 역할을 또 제주가 해줘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4.3의 전국화를 위해서 작년에도 70주기를 맞아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제 학생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에게 4.3 전국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제주도민들,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하면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역사의 중요한 시기, 시대 변환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할까 이렇게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미래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서 우리가 시간 위에 타서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정해져 있는 미래를 만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래는 무엇이면 좋겠다는 미래상, 무엇이었으면 좋겠다는 그 희망과 바람이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원하면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노력을 하는 그 결심과 마음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제주까지 오셔가지고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주도민들은 그 4.3의 아픔을 딛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제주는 북한의 감귤 보내기 운동 등을 비롯해서 남북 교류 협력의 최선봉에 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경험을 살리면서 앞으로도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 아이디어들을 창출하면서 평화와 통일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제주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